시위대가 충돌해서 맞은 폭력적인 진압과 또 그에 맞서는 시위대의 폭력에 맞서는 그 시위에 우리가 마치 시위대와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도 아니고 이 질문 자체를 조금 저는 이렇게 좀 걷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집회를 보면 정부의 차벽, 그 다음에 폭력 진압이 마침 시위 양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정부가 차벽을 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평화 시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성숙된 심리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1차 집회는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불법으로 단정해서 다들 보셨습니까? 적어도 저 서울시청으로부터 저 광화문 서울광장으로부터 광화문 저기 청와대에 이르는 모든 도로가 물샐 틈 없이 차벽이 쳐져서 그러면 시위대로서는 차벽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물대포로 공격해서 69세의 노인이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경찰에서 어느 한 사람 사과하거나 위로 한마디 없고 들여다본 사람이 없어요. 경찰이 법적 책임을 져서라고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찾아가서 괜찮으냐 위로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적으로 보니까 국민을 향해서 그런 공격을 해대고 대통령은 시위대를 IS 같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말씀이 꼭 그런 지금 에서 놓으신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네, 이 2차 시위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종교계도 다 나서서 평화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도 다 평화 집회를 약속해서 또 지켜냈고요. 오직 경찰만이 불법 집회로 단정하면서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가 그나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정부 측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집회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좀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시위만 하면 체류탄과 돌멩이와 화염병이 막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민주정부 들어서 무탄무석 경찰이 먼저 체류탄 사용 자제하면서 평화적인 집회 관리해 나가니까 빠르게 이 평화시의 어떤 문화 같은 게 자리 잡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 퇴행과 함께 시위 문화까지도 다시 거꾸로 과거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가 평화시위 문화를 이렇게 정착시키는 아주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2차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우리나라의 야당의 건전한 발전과 그리고 외연 확장을 염려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폭력 시위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만 강조하는 것이 그게 일반 시민의 의식과 점점 괴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야당의 외연 확장에 조금이라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게 불행한 사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제 질문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방금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저희가 훨씬 유연해져야 되고 포용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중도로 이렇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좀 더 안정감도 느끼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그렇게 이제 봐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력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받아들이고요. 다른 이제 한편으로 1차 집회를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집회가 된 것에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노동자 농민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그 광화문 광장에 그 10만 명 넘게 모여서 이렇게 절규들을 했는데 이 노동자들의 걱정은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노동법을 비롯해서 또 행정 지침으로 쉬운 해고를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또 취업 규칙을 그냥 불이익하게 이렇게 변경하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입니다. 농민들의 걱정은 쌀값 폭락에 대한 걱정이에요. 지금 15만 원 선 무너지고 또 금년이 굉장히 풍작이기 때문에 그게 폭락이 더 심하죠. 거기다가 FTA에 대한 또 분야의 또 걱정. 이런 걱정들을 그분들이 소박하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당이 그 목소리들을 잘 대변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도심에 모여서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았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당이 왜 그쪽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 그쪽을 더 좀 잘 대변하지 못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면 저는 부끄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은 그런 노동자 농민들의 그 어떤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우리가 중도층의 신뢰도 얻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정책성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당의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인물, 인재를 이제 충원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분들이 만든 정책으로 이제 설득하면서 민생을 챙겨가는 게 정치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께서 당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히 적절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잠깐 어디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인재영입에 대해서 기준이랄까 그리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인물들을 좀 접촉하고 계신지 그리고 언제쯤 그런 일을 좀 발표를 하실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 당의 변화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을 말하지만 결국 국민들은 혁신은 우리 당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었냐 얼마나 새롭고 참신한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 당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
또 든든한 안보정당,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아무리 그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면서 정책을 많이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그것만 가지고 신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들, 정책 역량을 가진 분들이 우리 당에 많이 참여해서 함께 할 때 비로소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든든한 안보정당 마찬가지로 그런 안보의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함께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요. 또 그동안 꽤 우리가 당내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겹쳐서 아마 국민들께서 잘 보시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꽤 많은 분들이 영입해서 입당식도 가지고 또 이렇게 맞으면 국민들께 선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접촉해 왔던 분들을 차근차근 부문별로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라는 그 선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 깜짝 놀랄 만큼 예, 신선한 깜짝 놀랄 만한 인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국회가 지금 안고 있는 또 한 가지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협상을 하셨습니다만 뭐 짧은 시간 만에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 예비 후보 등록이 15일인데 뭐 선거구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아직도 상당한 것 같은데 당 내에서는 석패율제와 투표 연령을 조금 조정하는 문제 정도면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협상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선거구 획정 지금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하여튼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당은 여러 번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양보들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이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처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중앙선관위의 방안은 보다 더 이상적인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00석과 100석으로 이렇게 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서 우리 당은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우리 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그 원형대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투표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이런 석패율제가 추가되고 또 선거 연령 인하. 이 선거 연령 인하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19세가 우리나라 선거 연령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19세 하는 나라 없습니다. 다 18세입니다.
유일하게 일본이 학제 때문에 19세를 하고 있다가 금년 6월에 일본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도 18세로 낮춰야 되고, 다만 이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문제가 된다면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거기서 제외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선거제도의 개혁들을 이 여당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역구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를 조금 줄이는 방안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지금까지 어느 하나 양보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 협상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장을 그냥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안에 대해서 지난번 4+4 회동 때 새누리당 쪽에서 거기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우리가 받아들여 준다면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저희가 검토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그것도 다 그냥 없었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장이 마련한 그 중재 자리에서는 그 이병석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위원장이 중재한 50% 연동형, 뭐 건축물 비례대표제는 전혀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를 배정하면서 100% 연동이 아니고 50% 연동을 하자는 그 안을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위원장이 중재안으로 제안했는데 그것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새누리당은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받겠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국회의장이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새누리당은 그 부분 검토하겠다라고 돌아갔다가 지난번 마지막 모임 때는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20분 만에 아무런 새누리당 입장에 변화가 없고 검토하겠다던 그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서까지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온 것을 보고 저희는 뭐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봐서 그냥 협상장을 제가 박차고 놓은 것입니다. 이 선거구 획정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15일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그때까지 선거구 획정 이렇게 해내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말 이게 정부 여당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당이 그런 문제를 풀어갈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면 뭐 야당이 어떻게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언론에서 조금 더 각별하게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니 저희 야당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도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된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가려서 언론에서 조금 지적들 해주시면 새누리당이 훨씬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위대가 충돌해서 맞은 폭력적인 진압과 또 그에 맞서는 시위대의 폭력에 맞서는 그 시위에 우리가 마치 시위대와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도 아니고 이 질문 자체를 조금 저는 이렇게 좀 걷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집회를 보면 정부의 차벽, 그 다음에 폭력 진압이 맞아 시위 양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정부가 차벽을 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평화 시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성숙된 심리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1차 집회는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불법으로 단정해서 다들 보셨습니까? 적어도 저 서울시청으로부터 과 점점 괴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야당의 외연 확장에 조금이라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게 불행한 사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제 질문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방금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저희가 훨씬 유연해져야 되고 포용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중도로 이렇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좀 더 안정감도 느끼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그렇게 이제 봐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력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받아들이고요. 다른 이제 한편으로 1차 집회를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집회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시만 하면 체류탄과 돌멩이와 화염병이 막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민주정부 들어서 무탄무석 경찰이 먼저 체류탄 사용 자제하면서 평화적인 집회 관리해 나가니까 빠르게 이 평화시의 어떤 문화 같은 게 자리 잡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 퇴행과 함께 시 문화까지도 다시 거꾸로 과거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가 이 평화시위 문화를 이렇게 정착시키는 아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2차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우리나라의 야당의 건전한 발전과 그리고 외연 확장을 염려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그 폭력 시위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만 강조하는 것이 그게 일반 시민의 의식. 광화문 서울광장으로부터 광화문 청와대에 이르는 모든 도로가 물샐 틈 없이 차벽이 쳐져서 그러면 시대로서는 차벽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물대포로 공격해서 69세의 노인이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경찰에서 어느 한 사람 사과하거나 위로 한마디 없고 들여다본 사람이 없어요. 경찰이 법적 책임을 져서라고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찾아가서 괜찮으냐 위로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적으로 보니까 국민을 향해서 그런 공격을 해대고 대통령은 시위대를 IS 같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말씀이 꼭 그런 놓으신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네. 이 2차 시위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종교계도 다 나서서 평화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도 다 평화 집회를 약속해서 또 지켜냈고요. 오직 경찰만이 불법 집회로 단정하면서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가 그나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정부 측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집회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좀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